네, 신경 건드려 보기 제6장 그렇게도 멋진 전쟁에 대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는 공격성과 성에 대해서 다뤘죠. 특히 그 중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어떻게 갈려지는지 생물학적으로, 그리고 그 구분이라는 게 생각보다 그렇게 간단치만은 않은 과정이라는 사실을 제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와중에 사이에 간성이 있고 인터섹슈얼이 있고, 그로 인해서 트랜스젠더 문제라거나 여러 성소수자 관련 문제가 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간단한 사실을 알아서 이해를 하면 참 좋을 텐데, 그러면 좀 최재천 교수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죠. 알면 사랑한다. 생명이 있는 것은 다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하신 말씀이었죠. 그리고 평생 하신 말씀이시기도 하고, 알면 사랑하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우리 사회에 너무 결여된 것 같아서 서로를 너무 이해하지 못하는 세계가 되진 않았나, 그런 말씀을 저번 시간에 드린 바가 있었죠. 그래서 공격성과 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고요. 그렇게도 멋진 전쟁, 이제 그 테스토스테론으로 인해서 발현되는 과도한 폭력성을 넘어서 이제 대량 학살까지도 이어지는 그런 폭력성은 도대체 정체가 뭘까? 거기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볼 수 있죠. 인간은 대량 학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얼핏 들으면 우리가 어디든지 어떤 문화든지 봤을 때 전쟁이 너무나 만연하다는 걸 보면, 그래, 대량 학살 유전자가 있는 거 아닐까? 라고 의심이 들 수도 있죠. 전쟁의 유전자가 있는 건 아닐까? 의심이 들 수도 있는데, 근데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려면 이것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선택이 될 만큼, 자연 선택이 될 만큼 어떤 적응적인 이득이 있다든가, 적응적 이득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떠한 이런 것들에 특화된 신경회로라거나 그 신경회로와 관련된 특별한 유전자가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글쎄요, 이 저자의 의견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인간이 대량학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주장은 마치 인간이 읽고 쓸 수 있으므로 우리 인간이 읽고 쓸 수 있는 유전자를 가진다고 말하는 주장과 같아 보인다. 이런 주장은 좀 터무니없어 보이죠. 그러면 우리가 컴퓨터 할 수 있는 유전자가 있으니까, 컴퓨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컴퓨터 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한 유전자가 있느냐? 이상해 보이잖아요. 스마트폰 유전자 있냐? 아니 뭐 야동 유전자가 있냐? 뭐라고 해야 될까, 또 VR 유전자가 있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건 이상해 보이죠. 그래서 한번 살펴봤을 때, 왜냐하면 이런 주장은 좀 이상해 보이는 게, 인류에게 읽고 쓰는 능력은 고작해야 5,000년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5,000년 전, 그러니까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에 우리 그 중고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도 배웠을 것 같은데, 쐐기 문자라고 우리에게 최초의 문자, 우리에게 알려진 문자 중에서 최초의 문자라고 알려진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쐐기 문자가 있고, 이거는 그 메소아메리카, 그러니까 마야 문명의 고대 마야 언어거든요. 문자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들을 기반으로 이 언어의 역사를 추정해 봤을 때, 인류의 언어의 역사, 그러니까 문자의 역사를 추정해 봤을 때 5,000년 전에 고안이 된 건데, 고작 5,000년 전에 고안된 문화적 구성물 가지고 우리의 읽고 쓰는 능력은 유전자에 박혀 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는 좀 무리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게다가 인간이 읽고 쓰는 능력을 만들어내기까지는 25만 년 정도가 걸렸다고 해요. 우리 진화적인 역사 속에서. 그래서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인간들의 이 전쟁이 대량 학살 유전자를 통해서
만들어졌다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문화적인 구환물에 가까울 것이다. 마치 잊고 쓸 수 있는 유전자가 없다고 하는 것처럼 잊고 쓸 수 있는 유전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문화적인 구환물이라고 5,000년 전에 구환된 뭐 그런 문화적 구환물처럼 인간들의 전쟁도 생물학적 진화에서 어떤 선택된 유전자가 아니라 문화적 구환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오히려 환경적 조건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유전자라고 할 수가 없고 좀 그런 게 오히려 우리 구석기 시대의 사람들은 먹이가 너무 부족하고 같이 힘을 모아서 포유류들 사냥하고 고기, 동물들 사냥하고 수렵 채집하고 수렵하고 하느라 같이 뭉치는 기질이 더 강했다고 보는 게 더 유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폭력성을 발휘해가지고 서로 남자들끼리 서로 죽이는 그런 문화가 발달했으면 그 집단의 유전자는 지금까지 존속하지 못했겠죠. 서로 죽였으면은 서로 죽여서 결속하지 못하는 정도의 그런 상태였다면 지금까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결속력이 있고 그렇게까지 살인이라거나 그렇게까지 집단적으로 엄청나게 전쟁을 치르지 않는 그런 집단에서 살아남았겠죠. 근데 이후에 전쟁이 이제 어느 정도 잉여식량이 발달하고 그 10,000년 전쯤에 농업혁명이 발달하고 이제 농업 이후에 이제 잉여식량으로 축적된 자원으로 인해서 양극화가 어느 정도 조금씩 벌어지고 그 시기쯤부터 이제 전쟁이란 게 어느 정도 벌어질 수 있겠지만 글쎄 구석기 시대 때 이런 대량학살 유전자라는 거는 대량학살 유전자가 선택되기엔 쉽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그래서 오히려 환경적 조건이 더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환경적 조건이 더 중요한데 그래서 보시면 이글루잖아요. 이 이글루를 보시면 전쟁이 일어나기 힘들어요. 이 이누이트족들은 웬만해서 전쟁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되게 개활지잖아요. 딱 보시면은 개활지고 누가 언제 침입을 한다고 했을 때 누가 언제 어떻게 침입을 하는지가 훤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또 아무도 모르게 어떤 이글루에 접근해서 침입을 하고 공격을 한다는 게 쉽지도 않고 개활지고 그 사이에 여기 썰매개들이 누가 접근하는 거 보면 왈왈 짖으면서 경고하겠죠. 이 전쟁을 일으키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지형적인 조건상, 환경적인 조건상 전쟁이 일어나기 쉽지 않다. 오히려 그래서 환경적 조건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환경적 조건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다분해지느냐, 많으냐가 좀 결정될 것 같은데 생태적, 환경적 조건에 따라서. 그래서 물론 전쟁이 일어난 적도 있지만은 이게 이제 걔네들 부족끼리만 남았을 때 서로 다른 혈족이 없을 때 그래서 남의 혈족을 그래서 생존을 위해서 쳐들어간 적은 있었으나 이누이트족들이 그렇게 빈번한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다고 전해지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실업 채집 무리들 모두가 전쟁을 벌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런 수렵 채집에서 일어나는 사냥, 수렵 문화에서 기인하는 폭력성 때문에 동물을 죽일 때 느끼는 폭력성의 기쁨 때문에 서로 인간들끼리 죽인 건 아니냐라고 말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런 식의 대규모 폭력성은 조금 어느 정도의 폭력성은 일어날 수 있겠지만 대규모의 학살에 가까운 대규모의 전쟁과 같은 폭력성은 구석기 시대 수렵 채집 문화에서 발달하기 쉽지도 않았을 뿐더러 그리고 오히려 환경적 조건이 예를 들어서 이런 이누이트족에서
이글루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들끼리 생태적 조건, 환경적 조건, 지리적 조건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기 힘든 것처럼 오히려 환경적 조건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그래서 특정 유전자와 뇌 발달 사이의 인과적 경로를 아직도 그렇게까지 쭉 따져 묻고 집요하게 뭔가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너무 쉽게, 물론 이런 식의 연구를 하는 건 필요하고 그 복잡성을 뚫고 어떤 인과적 경로를 밝히는 건 정말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고 단순하진 않다, 이런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유전자와 뇌 발달 사이의 인과적 경로가 그렇게 쉽게 밝혀지진 않는다. 그래서 그 루언틴이라고 하는 그 유전학자가 있어요. 집단 유전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삼중나선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DNA 구조는 이중나선 구조라고 밝혀져 있죠. 왓슨과 크릭에 의해서 DNA는 이중나선 구조라고 얘기가 돼 있는데, 근데 당연하죠. 우리는 그걸 상식으로 알고 있고, 이 르원틴도 이중나선 구조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삼중나선이라는 제목은 그 비꼰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나선 구조에다가 유전자는 이중나선 구조고, 그 플러스로 유전자만으로 환원되지 않는 환경의 중요성이 어마어마하게 있다라는 걸 밝히기 위해서 나머지 한 가닥, 환경이라는 한 가닥이 중요하다라는 걸 비유적으로 비꼰식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삼중나선, 사실 우리 이중나선이라는 거 이미 다 알고 있고 저자도 알고 있는데, 환경이란 나머지 한 가닥의 구조도 중요하다. 그래서 특정 유전자와 뇌 발달 사이에 단순한 인과적 경로가 아니라 환경적인 영향도, 상호작용도 그렇게 크게 무시할 수는 없는 수준이다. 이 르원틴이 크게 밝힌 성과 중 하나가 뭐냐면, 인종끼리의 유전자 차이보다 오히려 인종 내에서 발생하는 유전자 차이가 더 많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밝혔거든요. 그래서 인종들끼리의 어떤 차별, 인종들끼리 무언가 어떤 우열 관계, 이런 것에서 좀 벗어난 담론을 어느 정도 이야기하게 된 그런 계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단일 유전자도 그래서 초파리와 생쥐의 경우에는, 일단 이 말을 하기 전에, 초파리와 생쥐의 경우에 세로토닌이라는 신경 조절 물질, 우리가 그 행복 호르몬이라고 흔히 부르죠. 이 세로토닌 흔히 아실 겁니다. 우울증 치료제와도 관련이 있는 물질이고, 참고로 말하자면 우울증을 치료할 때 항우울제 SSRI,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라고 불리는 그 SSRI는 뭐 어떤 거냐면, 세로토닌이 뇌에서 다시 재흡수되지 않도록, 이미 분비됐던 세로토닌이 다시 재흡수가 되어서 없어지지 않도록 억제해서 뇌에서 계속 둥둥 떠다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 호르몬이 쭉 뇌에서 느껴지도록 해주는 물질인데, 그 항우울제라고 하는 거 대부분이.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 공격성하고도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격성이, 세로토닌의 원숭이 집단이라거나 아니면 그 랍스타, 가재 집단에서 좀 힘이 없고 지위가 낮은 수컷의 가재에게 세로토닌을 주사로 부여했는데, 그 가재의 활동 범위라거나 어떤 네, 맞습니다. 교미하는 거 맞는데, 움츠리고 다녔던, 지위가 낮아서 움츠리고 다녔던 가재가 이 세로토닌을 부여를 받으니까 이 몸이 펴지고 더 활동적으로 다니고 그 지위가 상승하게 되는 결과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이 그래서 공격성도 좀 늘어나면서 지위와도 상당히 연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이 세로토닌을 봤을 때 초파리와 생쥐에 대해서도 세로토닌이 공격성하고 상관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우리도 약간 그런 관계가 있고. 근데 이 초파리들을 21세대를 어떤 연구자들, 그러니까 여기 유전학자인 허먼 디어릭이나 랄프 그린스판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초파리들을 교미를 했어요. 폭력성이 높은 애들만 또 골라가지고 계속 걔네들만 교미를 해서 공격성이 높은 애들끼리만 교미를 해서 21세대가 지나서 관찰하고 비교를 한 거죠. 그러면 그 21세대가 지난 초파리하고 그 지나지 않은 그냥 일반적인 야생 초파리하고 어떤 그 공격성이 진한 초파리하고 일반 초파리하고 어떤 유전적 차이가 있을까라고 했더니 놀랍게도 어떤 단위 유전자도 그 자체만으로 공격성 행동에 상당한 차이를 유발한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유전자도, 어떤 단일한 유전자도 특별히 관련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많은 유전자들이 기범벅돼서 표현형을 만들 뿐이지 어떤 단일한 유전자도 그 자체만으로 공격성에 기여하진 않는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밝혀졌는데, 그래서 연구 결과로 이게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되어야 되느냐,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 첫 번째로 무엇을 위한 유전자 모델의 허상이 있어서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 세로토닌이 영향을 미치는 역할이 매우 다양해요. 그러니까 여기도 나와 보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세로토닌이 행복 호르몬과도 연관이 많이 되어 있고, 공격성뿐만 아니라 여기 책의 수면 리듬, 내 기분,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기분,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세로토닌이 어디서 많이 기원이 소스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장에서 많이 나옵니다. 장에서 얼마나 나올 것 같아요? 50%? 50%는 많이 나온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60%, 70%? 아니에요. 80%도 아니고 90%? 아닙니다. 95%가 놀랍게도 95%가 장에서 기원합니다. 세로토닌. 그래서 장 건강이 좋아야,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장 건강이 좋은 사람들일수록 그렇게 우울함이 크게 찾아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장 건강 좋은 사람 치고 우울한 사람 그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고, 우울한 사람 치고 장 건강 좋은 사람이 그렇게 또 많진 않아요. 서로 연관관계가 큽니다. 장 건강 사이에 장하고 뇌 사이에 미주신경으로 베이거스 너브가 이게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교감신경이. 그럼으로써 직접적으로 장내 미생물의 변화에 따라서 내 뇌의 기분이라거나 여타 미묘한 그런 상태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장의 건강이 안 좋다면 뇌 건강이 안 좋을 수도 있고, 뇌 건강이 안 좋다면 또 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그렇게 이루어질 수도 있다. 그래서 장 건강, 스트레스 반응, 심장 혈관 기능, 그리고 배아 발달 시기에 폐의 원활한 근육 증식을 유도하는 그런 거에 따라서 세로토닌이 얼마나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이 무엇을 위한 유전자, 공격성을 위한 유전자라고 간단히 치부하기에는 쉽지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얼핏 보기에는 초파리에서 공격성이 높은 초파리로부터 뭔가 세로토닌을 부여했을 때 공격성이 높아지는 것을 보고 이것은 공격성 유전자가 있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발생학적 실험을 하지 않는다면 이런 억측이 과연 과학적 정당성을 얻을지 결코 확신하기 어렵죠. 그러니까 발생학적 실험을 했을 때, 그러니까 배아를 이제 배양하고 발생 과정을 쭉 지켜보고 이런 과정에 비교가 없다면 이게 좀 유사과학이라거나 혹은 많이 설득력이 부족한 과학이 될 수 있는, 과학이라고 하기 힘든 그런 과학적 정당성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위한 유전자라는 것은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가 헌팅턴 무도병이라고 하잖아요. 헌팅턴 무도병이라거나 여타 유전병 같은 것들, 그런 정도의 단순한 질병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은 단위 유전자가 결부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단위 유전자라고 할 법한 그런 것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도 사실 예외적이고 질병에 대해서도 상당히 예외적입니다. 그래서 키에도 우리 키가 작고 크고도 사실 유전적인 것들이 어느 정도 결부되어 있다고 얘기는 되지만, 그래서 대략 50개의 알려진 것에 따르면 대략 50개의 유전자가 연관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 이외에도 얼마나 많은 다른 유전자들이 관련되어 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몰라요. 그게 알 수가 없어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키마저도 그렇고 헌팅턴 무도병이라거나 다른 질병에 대해서 마찬가지인데, 게다가 심지어 초파리에 대해서도 공격성 유전자와 어떤 세로토닌, 공격성 유전자와 공격성 행동과의 연관관계를 쉽게 단정짓기가 힘든데, 과연 인간에 대해서도, 복잡하다고 일컬어진 인간에 대해서도 그런 단정을 한다는 게, 쉽게 단정한다는 게 말이나 될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자와 뇌 구조 사이에 인과적 관계는 그렇게 단일 유전자, 무엇을 위한 유전자, 단일 유전자 모델을 이야기하기가 쉽진 않고, 그래서 거대하고 정교한 네트워크 관계가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물망 관계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다양하게 쫙쫙 펼쳐져 있고 하나하나 1대1 대응이 된다기보다는 유전자와 어떤 행동과 뇌 구조와 다양한 연결망을 뻗쳐가면서 연관을 가지고 있는 것, 네트워크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 정교한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것이 유전자와 뇌 구조 사이의 인과적 관계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하나 1대1 대응을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통해서 저번에 예전에 진화심리학 교과서를 진행하기로 했었는데, 진화심리학이 신생학문이기도 하고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화심리학에서 하나의 원리를 내세우면서 과거 석기시대 이야기 끼워 맞추는 그런 해악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떤 규정된 그런 어떤 행위가 선택됐고 어떤 행위와 관련된 유전자가 진화 역사 속에 선택됐다고 이야기할 수 있으려면 단순히 상상력을 통해서, 상상력 발휘를 통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유전자가 공격 행동과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식의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뇌 구조와 행동과 어떻게 결부되는지 그 메커니즘을 보여줘야 되는 게 진화심리학자의 주된 과제가 아닐까, 이런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 하는 말이, 또 어떤 행동은, 그래서 진화심리학자들한테 말할 수 있는 반론 중 하나는, 또 어떤 행동은 뇌 진화 중에 선택되지 않았음에도 널리 퍼질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엘리자베스 베이츠라고 하는 진화생물학자 혹은 어떤 생물학자가 말한 건데, 손으로 음식을 먹여주는 것은 인간들 사이에 보편적인데요. 당연하죠. 인간들 사이에서 보편적인 건데, 근데 이런 행동이 아마 그러하도록 유전자의 관점을 선택되지는 않았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당연하게도. 그래서 신체 구조가 동일하다면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좋은 방식이기 때문에, 발로 먹여주는 것보다 손으로 먹여주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편한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냥 손으로 먹여주는 거지, 유전자적으로 손으로 먹여주는 걸 선택됐다, 이게 모든 것이 사실 진화심리학자가 이게 허수아비의 공격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많은 것들이 그렇게 적응적인 이득으로 선택으로 되진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안경을 쓰는 것, 우리가 코가 이렇게 나온 것도 안경을 쓰기 위해서 유전자가 선택된 건 아니잖아요. 후대에 그냥 코가 이런 상태인데
인간이 나중에 그냥 안경을 만들어서 마침 코가 잘 받쳐졌을 뿐이지. 응? 이 안경을 끼는 유전자가 이제 선택이 돼서 뭐 코로 잘 받쳐주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니잖아요. 예, 마침 그냥 손이 잘 발달이 됐고 그걸 통해서 먹여주고 먹는 손으로 먹는 발보다 편하니까 발로 먹여주고 발로 먹는 것보다 편하니까 그런 식으로 선택이 그런 식으로 보편적으로 됐을 뿐이지 꼭 자연사태의 관점에서 이야기할 필요는 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종합해 보건대 우리가 유전자 내에 무엇이 있다. 무엇을 위한 유전자가 있다. 라고 단정 짓는 것은 조금 유보하거나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그게 우리 유전자 안에 있어. 라고 상투적으로 말을 한다면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어. 유전자 때문이지. 유전자 뭐 때문이지. 뭐 이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넘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도둑질도 하고 전쟁도 일으키고 인종차별하고 뭐 성폭행도 하고 하는 거 유전자 때문이지. 나는 뭐 어쩔 수 없이 한 것뿐이야. 본능적으로 한 건데 뭐 어때? 뭐 이런 식으로 나쁜 행동을 조장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그것을 좀 피하는 것이 그러한 태도를 좀 피하고 염려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저자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했었던 이 인간은 대량학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가? 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노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 어떤 하나의 원리만 이렇게 내세우거나 어떤 무엇을 위한 유전자, 단일화 유전자 모델이라고 사실 진화 심리학자들이 다 이렇진 않은데 그래서 어떤 문화라거나 제도적 규범이라거나 관습을 통한 뇌의 사회적 예측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지 말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맞춰요. 문화마다도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문화적, 지리적, 생태적 조건들마다 어떤 분위기마다도 크게 달라질 수도 있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서 맞춥니다. 많은 이야기들을 많은 사례를 들긴 했는데 우리가 관습이 있으면 뇌가 그것을 편하게 알고 예측하고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예측 가능성은 관습의 측면에서 사회적 예측 가능성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